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재벌의 정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벌은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 함은 경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즉 경제력이 집중된 그런 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입니다. 재벌 세습 과정을 통해서 총수 일가와 내부 거래 또는 계열사 간의 M&A 등등을 통해서 사익 편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재벌 구조,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산업이 독점화되고 또 부품 소재 산업은 수요 독점화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경제 권력이 된 우리 재벌로 인해서 법의 지배가 지켜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형행화되는 그런 현상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재벌의 몰락은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정부 재벌 정책 및 규제가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사실 우리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1980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1981년에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거래법이 도입되기 이르고 1986년 제1차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즉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라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1차 개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금지되었고 계열사 간 상호 출자가 금지되었으며 자기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이른바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 중인 국내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해서 1992년에는 계열사 간의 채무 보증을 금지하고 이것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신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채무 보증까지 전면적인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사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가더 군정은 일본에서 재벌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 재벌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서 1947년에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합니다. 이 독점금지법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반적 경쟁법의 내용에 더해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9조에서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제10조에서는 사업회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른바 상호 출자를 금지하는 제10조,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를 가졌던 일본 재벌들의 재형성을 막기 위한 제9조, 그리고 금산분리를 위한 제11조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더 군정 이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다시 정부가 꾸려지면서 이런 구조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완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0조에 있었던 사업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금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상호 출자를 통한 이른바 계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열의 형성에 의해서 또다시 대규모 기업 집단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조치로 1977년에 우리 출청제와 비슷한 조항이 일본에 도입됩니다. 사실 1986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1977년 당시에 일본 독점금지법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일본은 1997년에 지주회사 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것을 사업 지배력, 즉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지 않는 내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또 2002년에 가서는 구조적인 규제는 모두 버리고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3가지 유형의 규제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한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재벌 규제의 편찬도 일본의 대기업 집단 규제의 편찬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거기에 보완적인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EU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의 아이디어에 편승해서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규제 완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6년에 도입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상호 출자, 즉 A가 B에 출자하고 B가 다시 A에 출자하는 것을 상호 출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막는 명시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상호 출자에 해당하는 순환 출자, 즉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고 C가 다시 A에 출자하는 B를 끼워서 사실상 상호 출자를 하는 이런 간접적 상호 출자인 순환 출자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순환 출자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대신에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 작동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벌들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출자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사실 전혀 무관한 개념이고 오히려 출자 규제가 투자를 더 유인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 규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말이 안 되는 논리와 또 그런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출총제가 누더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적용 제외 예외 조항들이 들어오면서 출총제는 유명무실화되고 결국 2009년에 출총제가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즉 이런 출총제 폐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 1990년대 이후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이런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없애는 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90년대 미국과 서유럽의 성장률이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유럽에서 학자들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었습니다.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도전 기업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진입 퇴출 장벽이 없는 것이 슈페터적 창조적 파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EU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각국에 갖고 있었던 규제들이 진입 퇴출 장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요지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재벌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경제력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다른 관련 또는 비관련된 산업으로 쉽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독점화를 막는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 완화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탈맥락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혁신의 삭을 더욱 자르는 잘못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탈맥락적인 오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 오너십 스트럭처라는 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완한 식의 규제 완화 정책은 사실상 더 이상 행위 규제조차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는 이른바 금산분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금지와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의 금지, 상호 출자의 금지 등이었습니다. 상호 출자 금지는 사실상 순환 출자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무력화되었고 지주회사 설립 금지도 1999년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이것이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주회사의 출자 구조와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같이 도입하게 됩니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역시 금지에서 제한으로 점차 완화되는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완화의 내용들을 보다 좀 자세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유지배 구조 완화와 행위 규제의 보완이라는 정책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에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가 순환출자와 같은 지배구조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에서 지주회사가 활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했던 것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유지배 구조를 단순화함으로 인해서 기업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개선시켰다라는 것은 일견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은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99년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에 사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를 꺼려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당시에는 출자 단계가 지주회사, 자회사 2층 구조였고 3층에 해당하는 손자회사는 100% 자회사 형태만 했고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 비상장일 때 30% 50% 이상 지분을 가지도록 하는 규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금산분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규제 역시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역사는 이러한 규제들,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지분율 규제라는 행위 규제도 완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주회사를 활용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장 먼저 전환한 재벌은 바로 LG그룹입니다. LG그룹은 SK그룹 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른바 자사주 마법 그리고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들을 활용해서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리하는 데 지주회사 전환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합니다. 특히 손자회사, 자회사와 같은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면 되고 증손회사까지 내려가는 100% 자회사 형태로 증손회사를 가질 수 있는 출자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꿔주는 대폭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완화를 단행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행위규제에 해당하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10%포인트씩 각각 인하시키게 됩니다. 이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해서 지주회사 전환이 2007년 이후에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대규모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반 정도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지주회사 설립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더 좋은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동시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목적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합니다. 최근에 저와 제 지도를 받았던 그리고 지금 현재 박사학위를 받은 분과 함께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논문에서는 지주회사가 다각화 또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효과적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손자회사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손자회사로 편입된 회사들이 대부분 비관련 다각화된 회사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문호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지주회사 전환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출자 단계가 단순해지고 투명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실제 내부 거래를 보면은 내부 거래 비중 자체는 지주회사 전환 기업이나 또
또는 그렇지 않은 기업 집단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지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지수를 보더라도 자회사 손자회사에서 지수는 향상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지주회사 자체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지수가 향상된 것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정책, 지주회사 전환을 재촉하기 위해서 2007년에 도입했던 규제 완화는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심화만 야기했고,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환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K그룹과 마찬가지로 세습의 지주회사 체제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총수 일가의 취약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심화 내지는 완화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2012년 대선에 경제민주화 논쟁을 낳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 공약을 사실 2013년에 지켜서 입법을 하게 됩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는 그야말로 깔끔하게 입법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에 대한 편익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2007년 그리고 2012년, 13년 이후에도 많은 우리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거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소유 지배 구조를 완화시키고 행위 규제를 동시에 완화시켰던 정책 때문에 문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니 2020년쯤에 들어와서 다시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강화시키는 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규로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회사에 한해서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규정이 10%포인트 다시 올라가서 30, 50% 초기 도입됐을 당시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2020년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 구조에서 한 또 다른 축이었던 금산분리를 완화시키는 법안이 입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CBC라고 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주회사에서의 금산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었고, 지금도 이 CBC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BC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행위 규제로 사익 편취라든지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막는 그런 방식은 작동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재벌들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서 국내에 사익 편취 규제라든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우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TRS 같은 많은 파이낸스 수법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사실상 채무 보증, 사실상 많은 금지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독일법 체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 보수적인 법원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의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빅테크가 등장함으로 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예나 이스라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사익 편취와 같은 일탈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없애는 규제가 지속 가능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소유 지배 구조, 출자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CBC 문제, 또 동일인이라고 하는 기업 집단의 정의에 관련된 최근의 논란들을 연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일본,
스웨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벌개혁과 재벌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람직한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되는 순서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